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자식을 아주 그냥. 보일러 수리 중 발견된 USB. 그 안에는 10년 전 남편이 몰래 촬영한 아내의 사생활 영상이 담겨 있었다. 집 곳곳에서 최신 카메라 4대를 추가로 발견한 아내는 이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남편이 보낸 편지에는 10년 전 아내의 음주운전을 대신 처벌받았다는 과거가 적혀 있었다. 서로의 약점을 쥔 채 갈등하던 부부. 그때 USB를 발견했던 수리기사가 다시 나타나 의미심장한 제안을 한다. 그의 정체와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12월 초 첫눈이 내리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샤워를 하는데 물이 미지근하게 나오더니 곧 차가워졌어요. 보일러가 또 말썽이구나 싶었죠.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15년이 넘었으니 보일러도 수명이 다 된 게 당연했습니다. 남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평점 좋은 수리 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수리 기사가 온다고 했어요.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라 집에 있을 수 있었죠. 제 이름은 정미연 37살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남편과는 12년째 함께 살고 있고요. 아이는 없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로 보통 체격이었고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스 설비 강태수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를 욕실로 안내했어요. 강 기사는 말없이 보일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부품이 많이 노후됐네요. 열교환기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형 모델이라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임시 조치는 해드릴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마시며 채점할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강 기사는 묵묵히 작업에 집중했어요. 가끔 공구 부딪히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1시간쯤 지나 강 기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먼지투성이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어요. 작업하다가 천장 단열재 틈새에서 이걸 발견했는데요. 선생님 거 맞으신가요? 저는 그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욕실 천장이요. 보일러 배관 확인하려고 천장 마감재 일부를 열었는데 단열재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언제 거기 들어간 건지. 저는 USB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특별한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냥 흔한 16기가 용량의 오래된 제품이었어요. 강 기사는 잠깐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전 집주인 거 아닐까요? 우리가 15년 전에 입주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기사는 다시 욕실로 들어갔고 10분 후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수리비를 계산하고 그를 배웅한 뒤 저는 USB를 서재 서랍에 대충 넣어뒀어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급할 건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8시쯤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보일러 고쳤어? 응.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USB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 집주인 거겠지. 뭐 대단한 거 들어있겠어. 확인해봐. 그의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그저 누군가 잃어버린 오래된 파일 정도겠거니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USB를 그대로 서랍에 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작은 USB가 제 12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거리요. 이틀 후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을 한다며 집에 늦게 온다고 했어요. 저는 저녁을 혼자 먹고 서재에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문득 USB 생각이 났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어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어요.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수십 개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모두 날짜와 시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10년 전 파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우리 집 욕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10년 전 제 모습이었죠. 머리를 감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은 거실에서 친구 수진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10개, 20개 파일을 계속 열어봤습니다. 전부 저였어요. 아침에 세수하는 모습, 전화 통화하는 장면, 침대에 누워 책 읽는 모습, 제 사생활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넉 달치 영상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대답은 너무 명백했습니다. 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바로 제 남편 윤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제 모든 사생활이 녹화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남편이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5.05, 17만 1422. 그날은 제 대학 선배가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김민우 선배, 같은 학교에서 잠깐 근무했던 분이었죠. 파일을 열자 거실에서 선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 영상을 본다면, 특히 남편이 본다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절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을 믿고 살았죠. 하지만 그는 저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카메라가 어딘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화분, 액자 뒤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당장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여보, 아직 안 잤어? 지훈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 화면 속 제 모습을 10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던 제 모습을 바라봤죠. 내일 아침 저는 그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를요.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확히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7시쯤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USB를 손에 쥔 채로요. 왜 벌써 일어났어? 어디 아파? 지훈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는 그에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실로 와봐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는지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훈은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욕실 천장에서 나왔어요. 수리기사가 찾아냈죠. 당신도 기억나죠? 토요일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10년 전 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날 몰래 촬영한 거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랬어. 의심이요? 날 의심했다고요? 그래. 2015년 그때 내 행동이 이상했어. 갑자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잖아. 그리고 김민우 그 선배 자꾸 집에 오고 그랬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민우 선배는 같은 학교 교사였고 업무상 자료를 주고받으러 몇 번 온 게 전부였어요. 그건 학교 일 때문이었어요. 당시 우리 학년이 행사 준비하느라 바쁠 때였다고요. 그리고 민우 선배는 유부남이에요.
아이도 둘이나 있었죠. 나도 알아. 지금은 알아. 근데 그땐 확신이 안 섰어.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어. 확인하고 싶었어. 확인하고 나서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알았으면서 왜 이 USB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 천장에 숨겨둔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어요. 잊어버렸어. 진짜야. 카메라는 2달쯤 뒤에 치웠고 USB는 솔직히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 나중에 생각나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그러다 그냥 잊고 살았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잊고 살 수 있단 말인가요? 당신이 날 얼마나 불신했는지 알겠네요. 12년을 함께 살면서도 날 믿지 못했던 거죠. 아니야, 미연아. 그건 10년 전 일이야. 지금은 달라. 그래요? 지금은 정말 날 믿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절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요즘 학교 김재훈 교사랑 자주 연락하잖아. 그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김재훈 선생님은 재학년 부장이에요. 업무상 연락하는 게 당연하죠. 설마 그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네요. 미연아, 잠깐만. 얘기 좀 더 하자.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훈이 문 밖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학교에 연차를 냈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 제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 사실은 절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점심 무렵 지훈이 출근하면서 문 밖에 쪽지를 남겼어요. 저는 한참 후에야 그걸 주었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간을 줘. 제대로 사과할게.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집 어딘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로요. 10년 전 USB가 천장에서 나왔다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했어요. 책장 위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 뒤도 확인했죠. 텔레비전 주변 공기청정기 위 선반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침실이었습니다. 화장대 위 거울, 옷장 위, 침대 헤드 뒤를 뒤졌어요. 그러다 창가 화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침실 창가에는 큰 고무나무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훈이 3년 전에 사온 거였죠. 저는 화분 뒤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책장과 화분 사이 틈새에 아주 작은 검은색 물체가 있었어요. 길이가 1cm도 안 되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최신 기종처럼 보였습니다. 10년 전 USB 속 영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교한 제품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으로 이 카메라에 대해 검색했어요.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무선 카메라였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죠. 지훈의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실 서랍에 예비 핸드폰을 하나 두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를 요구했어요. 지훈의 생일을 눌렀지만 틀렸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었죠.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핸드폰이 열렸어요. 앱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홈 시큐리티라는 앱이 있었어요. 앱을 실행하자 카메라 4대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캐머러 1, 2, 3, 4. 각 카메라를 클릭해 봤습니다. 캐머러 1은 침실. 제가 방금 발견한 그 카메라였어요. 캐머러 2는 거실 책장 위쪽에서 소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캐머러 3은 부엌 식탁 방향이었죠. 캐머러 4는 욕실 입구를 찍고 있었습니다. 4대. 제 일상을 4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에서 절 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이 조화 장식 뒤에서 2번째 카메라를 찾았어요. 부엌 전자레인지 옆 커피 머신 뒤에서 3번째를 발견했죠. 욕실 입구 복도 천장 환풍구 안쪽에서 4번째를 찾아냈습니다. 4개의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일렬로 늘어놓았습니다. 너무 작고 정교해서 평소에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크기였어요. 10년 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설치한 거였어요. 카메라 모델을 검색해 보니 작년에 출시된 제품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도 절 감시했고 지금도 여전히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한 번도 절 믿은 적이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카메라 4개를 전부 파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설치 위치도 전부 촬영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일찍 들어갈게. 미안해. 제대로 얘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오늘 밤 너희 집에 가도 될까?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가서 얘기할게. 지금 짐 싸고 나갈게. 저는 큰 가방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노트북과 그 USB, 그리고 카메라 4개를 챙겼어요. 증거는 절대 남편 손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현관을 나서는 순간 12년간 살았던 그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는 그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어디에 카메라가 숨어 있는지, 남편이 언제 절 지켜보는지 아무것도요.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수진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언니,
완전히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수지는 제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리지만 변호사라서 항상 든든했어요. 결혼은 안 하고 혼자 사는데 30평대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흘간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USB 발견, 남편과의 대화, 집안에서 찾아낸 카메라 4개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이거 완전히 불법 촬영이야.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라고. 남편이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범죄야. 나도 알아. 근데 수진아,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야. 뭔데?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날 믿지 않았어. 10년 전에도 지금도.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지. 이런 짓을 한 사람을 누가 믿겠어. 언니, 이혼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결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혼해야 했어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 응. USB랑 카메라 4개 전부 가방에 있어. 사진도 찍어뒀고. 잘했어. 내일 당장 법률사무소 가자. 내가 아는 가사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게 해줄게.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12통 넘게 왔습니다. 문자도 끊임없이 왔어요. 미연아, 어디야? 집에 왜 안 와? 제발 연락 좀 해줘. 걱정돼.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수진이 차라리 핸드폰을 꺼버리라고 했지만 그러면 제가 도망친 것 같아서 싫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지훈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언니가 거기 있지? 나 좀 바꿔줘.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연이는 지금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만 제발. 5분만 얘기하게 해줘. 안 돼요. 끊을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아? 아니, 이미 결정했어. 그날 오후 우리는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냉철한 인상이었죠.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USB 영상, 카메라 사진, 설치 위치까지 전부요. 박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불법 촬영은 명백하고요. 이걸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이니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할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불법 촬영 기간이 길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남편과 접촉하지 마세요. 혹시 합의하자고 하거나 회유하려 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진이 물었어요. 언니, 후회 안 해? 응, 전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이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미연아, 나야. 제발 나 좀 보자. 얘기 좀 하자. 수진이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저는 수진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미연아, 우리 12년을 함께 살았잖아. 이렇게 끝낼 거야? 당신이 먼저 끝낸 거예요. 1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편지 한 통 보낼게. 그것만 읽어줘.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보낸다는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 제 결심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의 집에서 지내며 학교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안색이 안 좋은지 물었지만 집안일이 좀 복잡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훈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곧 조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오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져 있었대. 지훈 씨가 가져왔다는데. 두꺼운 흰색 봉투였어요. 겉면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열어볼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어차피 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4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훈의 필체였죠. 미연아, 먼저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가 한 일은 명백한 잘못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관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어. 2015년 6월 16일을 기억하니? 너는 아마 기억 못할 거야. 그날 내가 학교 회식을 하고 집에 왔던 날이야.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2015년 6월 16일.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내가 전화했어. 울면서 사고를 냈다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고, 음주 측정이 두렵다고. 나는 곧바로 차를 몰고 갔어. 사고 장소는 학교 근처 이면도로였지. 내 차는 주차된 벤츠 뒤쪽을 받은 상태였고 벤츠는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어. 너는 차 안에서 떨고 있었어. 면허 취소당할까봐, 학교에서 잘릴까봐 두려워했지. 나는 너를 택시 태워 집에 보냈어.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어. 경찰이 왔을 때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어.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어. 왜냐면 사고 발생 시각과 경찰 도착 시각이 40분 차이였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됐고 벌금 50만 원이랑 벤츠 수리비 230만 원을 내가 냈어. 너는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나는 내게 한 번도 그 일을 얘기하지 않았어. 사진을 봐. 내가 믿지 않을까봐 증거로 챙겨뒀던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제 차가 벤츠를 받아 찌그러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2015년 6월 16일.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회식에서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집에 가는 길에 차를 몰다가 맞아요. 주차된 차를 받았었어요. 저는 패닉 상태에서 지훈에게 전화했고 그가 와서 처리해줬던 거예요.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던 거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잡으려고 이 일을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우리 관계는 서로에게 빚진 관계야. 나도 너를 감시한 잘못이 있고 너도 나에게 숨긴 잘못이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12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어. 지훈. 저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무슨 내용인데? 저는 사진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을 설명했어요. 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니 잘못이 더 큰 건 아니야. 불법 촬영이 훨씬 중한 범죄라고. 나도 알아. 근데 수진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나도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 10년 전 그가 나 대신 책임을 졌어. 음주운전을 숨겨줬고, 그래도 그게 불법 촬영을 정당화할 순 없어. 알아.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 우리 둘 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기묘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도 떠올랐죠. 저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걸까요?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내용을 곱씹었어요.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관계였죠. 그날 오후 수진과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박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 조정 기일이 2주 후래. 그때까지 최종 결정 내려야 해. 알아. 아직도 고민 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편지를 받은 후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 죄야? 불법 촬영이랑 음주운전 대리 처벌이랑.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훨씬 무거워.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니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어. 음주운전 대리 처벌은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도 끝났을 거야. 그럼 내가 유리한 거네. 법적으로는 그래. 근데 언니, 이게 법 문제만은 아니잖아. 맞아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10년 전 지훈이 제 대신 책임을 졌던 일. 그때 만약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을 거예요. 교사로서 경력에도 큰 타격을 입었겠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니, 갚아야 하는 걸까요? 언니가 그때 실수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지훈 씨가 10년 넘게 언니를 감시한 걸 정당화하지 못해. 그건 별개의 문제야. 나도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복잡해. 저는 커피 잔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함께 이사 온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수진아, 12년이 아깝지 않아? 물론 아깝지. 근데 언니, 앞으로 20년, 30년을 그 사람이랑 감시당하며 사는 게 더 아깝지 않을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끝내지 않으면 평생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연아, 상담 치료받기로 했어. 정신과 전문의한테 예약했어. 내가 원하면 부부 상담도 받을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저는 한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상담 치료.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를 붙잡기 위한 수단일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박지영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알아챈 듯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시는군요. 솔직히 그래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미연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법적인 것 뿐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남편 잘못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면 남편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과자가 되는 거죠.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고소하지 않고 이혼만 하면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만 합의하면 됩니다. 남편 측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제 선택이었어요. 지훈을 고소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헤어질 것인가. 그날 밤 수진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사려고요. 계산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정미연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쳐줬던 강태수 기사였어요. 아, 강 기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친구 집에 잠깐 있어요. 그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죠. 그때 발견한 USB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가 그걸 물어보는 걸까요?
네, 확인했어요. 안에 뭐가 있었나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자료였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에게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었죠. 강태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비슷한 일 겪어봐서 조언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비슷한 일이요? 네. 저도 예전에 가족 문제로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명함을 보는데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상했습니다. 왜 그가 절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우연히 USB를 발견한 수리 기사가 우연히 같은 편의점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우연 같았어요. 수진의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좀 이상하긴 하네. 근데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런가?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조정 기일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강태수입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왜 그가 다시 연락한 걸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선생님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학교 근처 카페 아시죠? 거기서 5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뒀죠. 5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수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태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좀 그렇긴 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선생님처럼 힘든 일을 겪었어요. 아내가 절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해킹하고 차에 추적 장치 달고 그런 거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혼했죠. 싸우고 법정까지 갔어요. 힘들었지만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가 제 상황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제가 그런 상황인 줄 어떻게 아세요? 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USB 내용 다 보셨죠? 10년 전 영상들. 그리고 집에서 카메라도 찾으셨을 거예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그걸?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표정이랑 행동을 보면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시려고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강태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건축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지훈의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윤지훈 씨 회사 프로젝트 서류예요. 제가 우연히 구하게 됐어요. 우연히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제게 건넸어요. 뒷면을 보라는 듯이요.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회사 주소였어요. 순간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수가 우연히 USB를 발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것도, 지금 이렇게 카페에서 만난 것도 전부 계획된 일일 수 있었죠.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강태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선생님 결정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아실 거예요. 조정 기일 때 윤지훈 씨가 뭘 제안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서류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그는 계산을 하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참, 한 가지만 더요. 윤지훈 씨 10년 전에도 선생님만 감시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친구분들도 촬영됐잖아요. USB 속에. 그분들은 아세요? 자기들이 찍혔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USB에는 수진이랑 다른 친구들도 찍혀 있었어요. 제 집에 놀러 왔을 때 녹화된 영상들이요. 강태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의 회사 프로젝트 관련 문서였어요. 하지만 왜 강태수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언니, 괜찮아? 만남 어떻게 됐어? 수진아, 이상한 일이 있어. 지금 갈게.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강태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지훈 씨 10년 전에도 선생님만 감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그는 왜 절 돕는다고 하는 걸까요? 지훈과의 문제만으로도 복잡한데 이제 강태수라는 정체불명의 사람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조정 기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훈은 무슨 제안을 할까요? 그리고 강태수는 대체 누구이고 왜 제 일에 개입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죠.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12년 결혼 생활의 균열 속에서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강태수가 건넨 서류 속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조정 기일은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법원 가족관계 등록과 조정실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법원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그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하고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 담당 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를 마주보게 앉힌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분 다 협의 이혼 의사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한데 먼저 윤지훈 씨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훈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재산 분할은 6대4로 제한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현재 12억 원 정도니까 제목 4억 8천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전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5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박지영 변호사가 예측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이었죠.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불법 촬영건으로 형사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전과자가 되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까지 무너뜨리지는 말아주세요.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미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지훈을 형사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았죠. 형사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10년 전 내 친구들도 촬영했잖아요. 그 영상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삭제했나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삭제했어. USB에 있던 것만 남았고. 정말이에요? 다른데 백업해둔 건 없고요? 없어. 맹세할게. 저는 그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률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거였죠.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강태수라는 사람, 아직도 연락하니?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어떻게 강태수를 알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내 회사에 2달 전에 연락 온 적이 있어. 건물 설비 점검 관련해서.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결혼 생활은 어떤지, 아내는 뭐 하는지, 그런 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강태수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군요. 우연히 USB를 발견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우리 집 보일러 수리를 맡은 거였어요. 그 사람 조심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알아요. 이미 느꼈어요.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멈춰 섰어요. 미연아. 예. 행복하게 살아. 내가 망쳐서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강태수입니다. 조정 잘 끝나셨나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어떻게 오늘이 조정 기일인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지훈 씨가 6대4의 위자료 5천 제안했죠? 받아들이셨나요? 당신 대체 뭐예요? 왜 우리 일을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거죠? 강태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섬뜩했어요. 곧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윤지훈이 선생님께 거짓말한 게 뭔지요? 무슨 소리예요? USB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10년 전 영상들, 남편이 전부 삭제했다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선생님 학교 근처 카페,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방금 조정실에서 지훈이 한 맹세, 그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강태수는 대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는 어떻게 또 다른 USB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하늘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저는 그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수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대체 왜 우리 일에 계속 개입하는 거죠? 강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강민지 31살이었어요. 2년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지는 건축회사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몰래 촬영도 당했죠.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회사는 그 상사를 보호했고 민지는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1년쯤 뒤에 우연히 그 상사의 이름을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가 또 생겼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고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아니요. 하지만 윤지훈 씨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설비업체에서 일하면서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들, 숨겨진 장비들을요. 그래서 우리 집 보일러 수리를 일부러 맡은 거군요. 맞습니다. 윤지훈 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었어요. 그가 예전에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 집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강태수는 봉투를 밀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윤지훈이 5년 전에 만든 또 다른 USB예요. 10년 전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USB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5년 전 영상이에요. 선생님이 2년 전부터는 의심하고 조심했던 것 같던데 그 전에도 계속 촬영당하셨어요. 지훈 씨는 오늘 조정실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전부 삭제했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지훈 씨 회사 사무실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설비 점검하러 갔을 때요. 그의 개인 사물함에 숨겨져 있더군요. 이건 불법 아니에요? 맞아요. 불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지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거짓말했잖아요. 저는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이걸 왜 제게 주는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득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동생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운이 좋았어요. 살아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강태수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USB로 뭘 하실지는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형사 고소하셔도 되고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일하죠. 다른 집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징후를 찾을 겁니다. 제 동생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요. 그는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습니다. 강태수는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2개의 USB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것과 5년 전 것. 지우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를 완전히 속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일 박지영 변호사를 다시 만나기로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조건을 어긴 건 지훈이었으니까요. 수진의 집에 도착해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언니, 옳은 결정이야. 거짓말쟁이는 대가를 치러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지우는 결국 기소됐어요. 재판은 석 달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카메라 따위 없는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강태수와는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의 동생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슬프지만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감시받지 않는 삶, 거짓 없는 하루가 이렇게 평온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됐지만 그게 제 책임은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선택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죠. 37살 저는 새로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로웠고 불완전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